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노쇠환 비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만성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늘었지만 또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지배당하지 않고 병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겉모습만으로는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요즘에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젊어서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금연과 절주,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노쇠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와 함께 이 여의보감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싶은데요. 여기서 건강 꿀팁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신병철 회장님,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양희권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노쇠한 노인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신 회장님, 실제로 진료를 보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시나요? 네, 저희 그 진료실에서 보면 진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80세 진료실에서 90세 환자분들이 왔는데 허리가 생각보다 꼿꼿하시고 그래요? 예,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그 이제 노령 인구는 늘었지만 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노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를 안 먹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더라도 굉장히 건강을 잘 유지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 보통 이제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폭포수를 말하면 이렇게 쭉 네네.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망한다면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어르신들께서 네.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네. 자,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엔 양 이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스포츠 재활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요새는 좀 생활 스포츠를 고령에서도 좀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실제로는 고령 쪽에서도 그런 분들도 이제 스포츠 재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네. 요즘 보면 골프 치시는 분도 많고 테니스 치시는 분도 많아서 아마 좀 아픈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직접 진료를 해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실제로 요새 보면 오늘도 저한테 왔던 환자분이신데 80대이신데 이제 골프 치시면서 그래요. 정정하시네요. 네, 그런 네네. 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오시는 편입니다. 네. 또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스포츠 재활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던 대회는 대한여한의사회의 또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한여한의사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신 회장님. 네, 저희 그 학회하고 그 여한의사에는 많은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2019년에 그 추나보험급여가 됐는데 그때 네. 아무래도 여한의사분들이 좀 신체적 조건이 좀 나쁘잖아요. 남자분들보다 좀 힘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힘이 좀 예.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추나를 여한의사에 좀 뭐 최적화된 좀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희 학회하고 좀 교류한 적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식이양생 질환으로 좀 비만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한의사 분들이 좀 특화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질적으로요. 네. 네, 네네. 앞으로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양희권 이사님은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스포츠 한의학회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 진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한의사분들께 치료를 꼭 원하시는 케이스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저희 학회 내에도 여성 임원이라든지 여성 회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 여한의사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좀 한다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기관이 협업을 한다면 환자들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재활의학과 학회 회장님을 모신 만큼 이 학회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한방재활의학과는 어떤 학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방재활학과학회 198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되게 뜻깊은 학회가 뭐냐면은 이제 40년 그러네요. 된 40주년이 학회가 되기 때문에 네. 11월에 이제 저희 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학회는 척추 관절 질환, 그다음에 이제 마비 질환, 그다음에 이제 식이 양생 질환 이런 질환을 예방, 그다음에 진단, 치료하는 데를 이제 연구하는 학회예요. 현재 그 2000년도에 그 8개 전문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 600여 명 이상이 그 전문의로 배출되어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임상 실습, 그다음에 이제 수련의들의 수련 실습,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을 좀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하고 있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학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 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뭐 다양한 질환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4번씩 그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출간, 그다음에 이제 춘계 추계 학술대회 같은 행사를 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한의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한의사들한테 이런 것들이 표준 진료다. 이런 거를 이제 들어있는 이런 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저희 어떤 뭐 가이드 같은 건가요? 가이드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제 침 놓는 거라든지 진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막통 통증후군,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교통사고 후유증, 그다음에 수술 후 증후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전문 진료 영역으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예. 한의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분께서는 이 한방 재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 보통 재활이라고 하면 어딘가를 좀 다치거나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정확히 재활이란 무엇인지 이번에는 양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재활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 이사님 혹시 사고를 당했는데 완치가 됐다면 재활의 개념은 아닌 건 거죠? 완치가 됐다고 하면 네네네. 통증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재활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아, 예. 네네.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스키를 타다가 왼쪽 발목을 다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증은 없는데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재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네.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와 일반 치료는 혹시 뭐가 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재활 치료는 특별히 뭘 더 하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한데, 자, 이 부분은 신 회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뭐 스키 타시다가 이제 네. 발목을 다치신 다음에 발목 관절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뻑뻑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 질병이 대부분 다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대부분 일반 치료의 범주인데 이렇게 기능 장애가 남거나 아니면 통증이 지속적으로 만성화된다든지 또는 이제 기능을 완전히 회복을 못할 때 이 기능을 후유증을 없애면서
최적화 그러니까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게 재활치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 부분을 개선시키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장애가 남게 되면 일상생활을 장애가 남은 상태로 적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생활 동작 훈련, 그다음에 이제 맞춰진 이제 이렇게 맞춤형의 어떤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가장 이렇게 좀 최선의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되는 게 일반 치료와 재활 치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재활은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정말 이 한방 재활의학에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령 사회에서 한방 재활은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인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예요. 네. 예.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노인 인구가 14%가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2017년도에 이제 저희가 가장 빠르게 또 달성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이제 25% 정도가 이제 노인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인구가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25%라는 말이 4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활의 개념에서 환자를 접근하는 분들이 이제 그 노인 인구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분들하고 이제 건강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제 근육도 튼튼하고 뼈도 튼튼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제 일반적으로 질환이 있을 때 완치시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능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예. 그걸 이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끔 치료해주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 골밀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감소증, 근육이 이제 더 붙지를 않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를 보시다 보면 뭐 80세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때 다른 이제 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를 하더라도 네네. 이게 대퇴사두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다리 쪽 근육이잖아요. 예, 무릎에 네네.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튼튼해지는 근육이죠. 이제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거를 이제 붙여야 이제 이 근육이 튼튼하게 이제 무릎 관절을 잡아서 안 아픈데 이제 이 근육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고령이신 분들은 이 운동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근육량을 늘릴 만큼의 운동량을 확보가 안 됩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치료의 목표라는 게 이제 그 과도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지 정도에다가 이제 그 치료량을 세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재활 쪽의 개념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길어진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끔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이제 스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재활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저처럼 운동을 하다 다친다든지 혹은 어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다친다든지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주로 좀 근골격계 재활에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질환을 다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방 재활학과의 이제 전문 영역은 이제 척추 질환, 관절 질환을 포함하는 이제 근골격계 재활이 가장 좀 로컬에서는 활발해요. 네네. 이제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마비 질환 환자들이 이제 좀 입원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네네. 이제 사지마비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재활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식이 양생 질환이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식이에서 오는 질환,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양생 질환으로서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노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을 주는 그런 식이
시기를 배우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제 양생의 방법을 배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방 재활의학과의 그 전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생이라고 하시면은 뭐 건강하게 일생을 좀 갖고 나간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네, 이제 양생이라는 게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분야로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도 하지만 이렇게 정신 건강도 포함이 되는 정신 개념이에요. 건강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운동법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거를 양생이라고 한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재활 그것도 재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재활 치료가 네. 적용이 되고 있었네요. 네. 네. 자, 특히 아까 잠깐 이 말초 신경계 질환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신경계 쪽을 좀 보자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약도 클 것 같고요. 네네. 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질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신경이라는 게 이제 중추신경, 그다음에 말초신경이 있고 이게 이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신경이 이제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우리 양 이사님 전문의신데 네. 엘리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치고 한 뭐 하루 이틀만 쉬어도 경기력이 심각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말고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소실이 이제 노화하고 겹쳐서 이제 균형 장애 또는 이제 감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뜨거운 거나 찬 거를 잘 못 느끼신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신경 기능이 굉장히 좀 쇠퇴를 하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이렇게 낙상이라든지 흔히 이제 넘어지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네네. 고관절이 부러지신다든지 이러시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누워 있으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못 일어나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재활 그리고 이제 그 신경 기능들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예. 네. 예, 운동 기능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분에 맞는 적합한 이제 재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감각이 소실되시는 분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 감각도 감각이지만 대소변이 대부분 다 감각신경의 작용에 의해서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중년 여성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요실금이라든지.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좀 여성으로서나 남성으로서 좀 수치스러워하실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패드를 좀 사용하신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분들의 굉장히 정서적 우울감을 같이 동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네. 이런 거를 계속 좀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젊었을 때 기능을 회복은 못하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기능을 훈련 안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젊을 때야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내 몸이 나이를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섬세하게 접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방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치료법으로 보면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노년기에 본다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보호하게 되죠. 이제 근육과 관절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이제 골격을 보호해준다든지 이런 약물요법이 접근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요즘 많이 쓰는데 이제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네. 한약을 이렇게 추출한 일종의 좀 주사제 비슷한 건데 그런 약물요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염증 있는 부분들 또 이제 허약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경혈에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경구 쪽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네. 이제 약침처럼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 요게 이제 약물요법이라고 본다면요. 비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침술 같은 거죠. 이제 네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침을 이제 찔러가지고 이제 자극 부위를 주면서 신경 기능을 회복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착된 관절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준다든지 이제 조진혁 선생님 같은 네네. 이렇게 그 발목 아까 네네네. 움직이지 않는 곳도 이렇게 유착이 있으니까 이게 침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놔주는 거죠. 뭐 도침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조직을 좀 끊어줄 때 좀 사용을 물리적으로 합니다. 좀. 네네, 네네네. 물리적으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섞었습니다. 아, 진찰을 그렇군요. 해서 이제 침술로 그냥 가볍게 자극할 건지 아니면 도침으로 좀 이렇게 연부 조직에 좀 이렇게 박리를 좀 유도할 건지 그런 걸 이제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치료라든지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던 환자가 바로 걷게 되면 뭐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균형 잡는 것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렇죠.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접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이렇게 포괄적인 이렇게 치료들이 이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크게는 약물적인 요법과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나뉘고 그 안에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이 비약물적인 요법 중에서 추나 요법, 재활하면은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2019년에 이 추나 요법이 급여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추나 요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19년 4월에 그 추나요법이 보험급여화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연구 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좀 했고 한 2년 6개월 정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 건정심이라고 그러죠. 건강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를 결론적으로 이제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보험급여화가 됐는데 네. 추나라는 말이 이제 추법과 나법이라는 대표적인 추나의 기술명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예, 이런 밀고 건가요? 이제 네. 당기고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황쟁현의경이라는 되게 오래된 그 한의학 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2,500년 전 정도 됐으니까 와. 지금 이제 2023년 아닙니까? 네네. 그럼 합치면 이제 4,500년 그러네요. 전이죠.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보면 이제 동인안교라는 말이 나와요. 네. 예, 이제 동인안교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추나요법이라는 의료용 기술하고 안마라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건강 증진하는 네네네.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료 쪽으로 들어온 기술이 이제 추나 기술이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안마 이런 쪽으로 빠진 것들은 이제 그 안마라는 기술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오랜 그 발전을 했는데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거나 관절을 풀어주는 그냥 단순 기법이 있고 이제 복잡 추나라고 이렇게 이제 관절에서 왜 뚝 소리 나는 그런 네네. 치료 기술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복잡 추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팔 같은 데나 어깨 같은 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탈구를 어. 치료해주는 그런 기법들, 그다음에 이제 복부 내장기 치료, 그다음에 이제 두개천골 치료, 이제 이런 좀 특수 추나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고 해서 현재 보험급여화가 돼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추나도 자,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네. 네. 추나요법의 기원부터 지금 어떤 종류의 추나요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 교정이나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치료하는 그 개념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 추나요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환자분들한테 좀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깨에 내가 그 거울을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렸다든지 네. 내가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자꾸 나는 반드시 본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좀 고개를 맞아요. 교정하게 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치마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네네. 또 내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보면 한쪽 뒤꿈치가 다른 쪽 뒤꿈치보다 더 좀 달아버렸다든지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이 한쪽으로 이제 쏠리거나 틀어졌다는 하나의 좀 증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틀어지면서 통증을 만든다든지 또 네. 그것이 이제 어떤 근골격계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기술이 이제 추나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험급여화는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보험급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척추 질환, 이제 목 통증이라든지 네네네. 허리 통증,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인 뭐 어깨라든지 무릎에 이런 관절 질환들의 기능 장애,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완전한
관절 운동 기능을 다 회복을 못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쪽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이 추나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재활 훈련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교통사고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왜 어디 사진 찍었는데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충격을 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혈액 순환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어혈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있다든지 신경 손상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한 90% 정도는 염좌라는 그렇게 이제 골절이 되거나 신경 손상이 되지 않은 네. 그런 상태로 이제 다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급성기와 아급성기를 거치게 돼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3개월 넘어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만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만성화되는 율이 대략 한 20% 전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사고가 나면 한 20명 정도는 6개월이 지나서도 어디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게 된다는 거죠. 후유증.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급성기 때, 아급성기 때, 만성기 때 조금 나눠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이제 급성기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관절이 붓고 이렇게 조직이 붓고 그러니까 이제 염증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어혈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기 때는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능 회복을 통해서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 한방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포츠 한의학인데요. 자, 오늘 양희권 이사님께서는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의무이사로 계시잖아요. 자, 이 대한스포츠 한의학회가 어떤 학회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한스포츠 한의학회는 1984년 세워진 학회로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 및 일상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네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 과거의 굵직한 해외 의무 지원뿐 아니라 뭐 남자 배구, 여자 배구, 그다음에 최근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 국제올림픽 산하 메디컬 앤 사이언티픽 커미션에서 올림픽 선수촌 폴리클리닉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침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한 최초의 대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였습니다. 네네. 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2022년 도쿄올림픽, 2023년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2023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까지 글로벌 스포츠 대회 때 한의과 의무 지원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의무 지원을 이어가고 계시군요.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무 지원을 하면서 또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학회의 일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의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 그다음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의과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희 학회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에서 매주 주 1회씩 출장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매년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대회들이 최소한 2, 3년간 중단된 것들이 많은데 네. 작년 하반기 혹은 올해부터 다시 대회들이 개최되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등이 이제 저희가 의무
의무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들 중 일부 분들이 이제 저희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소속으로 있으며 뭐 남자 배구 월드리그, 그다음에 남자 배구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배구 월드 그랑프리, VNL 등을 의무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패럴림픽, 그다음에 세계 시각 장애인 경기 대회, 즉 세계 시각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올해 이제 9월에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의무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학회에서는 이제 이런 의무 지원이 끝난 이후로 단순히 이제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쌓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논문이라든지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스포츠 대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침이라든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추나, 그다음에 테이핑, 그다음에 건부항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부 다 도핑에 안전한 치료들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치료 시간 또한 20분을 넘기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 진료 기관을 가게 되면 침을 맞은 채 10분이든 20분이든 좀 누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네. 네. 이 스포츠 대회 현장은 아무래도 진료실 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0분, 20분 동안 침을 맞고 있기보다는 주로 이제 단자라고 해서 네. 주요 혈자리나 아니면 근육의 주요 포인트만 찌르고 나오는 치료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나는 이제 외국 선수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근육하고 관절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선수들도 잘 이해를 하고요. 네.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해당 움직임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약화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억제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통증을 유발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억제를 시켜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지금 침 치료와 이 테이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선수인 만큼 약물적인 요법보다는 비약물적인 요법을 더 많이 시도를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 회장님, 수기 요법이 또 비약물적인 어떤 요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이 네. 수기 요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한방에서는 수기요법이 이제 한방 재활의학에서 이제 그 한방 물리요법 분야로 속해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세 가지를 한방 수기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추나요법, 그다음에 이제 도인운동요법, 그다음에 이제 근건이완 수기요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추나요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주로 이제 근육이나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예요. 근데 이제 근육이나 관절이 그럼 약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쓰는 기법이 이제 보통 이제 도인운동요법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과 관절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근건이완 수기요법은 근육과 건을 이완해주는 수기요법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문질러서 이제 이완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선수들에게 추나요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과는 어떤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 이사님 어떤가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 부분의 근력이 부족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일종의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몸이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추나를 할 때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균형을 좀 잡아주는 한쪽의 근육이 너무 강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 어떤 가동 범위라든지 또 통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밸런스를 잡아주는 쪽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추나 요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력을 강화하는 어떤 도인 운동보다는 마사지 요법과 비슷한 근건 이완 수기 요법이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포츠 대회는 결국 이 승패가 갈리는 굉장히 예민한 자리잖아요. 그만큼 의무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료받으러 온 선수들의 경기력은 사실 바로 상승을 시켜줘야 되고 예. 적어도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무도 사실 의무 지원실에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치료를 너무 강하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즉 치료자의 의욕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몸은 굉장히 예민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예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회 기간 내에는 거의 절정을 향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야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소위 말해 일반적인 환자처럼 제가 접근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치료를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판단으로 정말 필요한 치료만 좀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요. 네.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쉬운데 더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네. 제대로 치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예. 내지 않는 것. 아주 조심스럽게 네. 접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 이사님 저는 궁금한 게 생긴데요. 이제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이제 이런 선수들 보면 보통 편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공을 던지거나 발로 찬다거나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좀 신체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는 건지 혹은 그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치료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편측 운동을 하는 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생활 스포츠 대표적인 또 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쪽 근육을 실제로 많이 쓰게 되고 선수들은 그러다 보면 좌우의 차이가 당연히 나게 돼 있어요. 네네. 오히려 안 난다는 게 운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좌우 차이는 당연히 나고 뭐 상하 차이도 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예. 하체 중심이 되는 운동도 있고 상체 중심이 되는 운동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그 간격의 차이, 밸런스 차이를 조금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또 좌우를 맞춰버리면 오히려 본인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대신 좌우의 차이는 인정은 하되 네. 그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치료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만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 가보면 조금 전에 뭐 올림픽, 뭐 패럴림픽, 아시안 게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선수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이런 한방 치료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외국인 선수들도 사실 좋아하고 자주 찾아주는 편인데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 이미 침치료라든지 추나를 경험해 보고 이제 외국에서 효과를 본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경험이 없던 외국인 선수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으로 치료받았다가 매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무래도 통증도 사실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네네. 도핑에서도 안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참가했던 대회에서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 2번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치료 과정에서 이제 피를 본다거나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특히 싫어하고 예민해하는 게 특히나 외국 선수들인데 네, 아무래도 네. 저희 치료에서는 뭐 침이든 추나에서는 피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도핑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 감기약 복용도 조심할 만큼 약물 복용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의학 치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도핑에 문제가 되는 약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한의 치료에도 사실 도핑에 문제가 되는 약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네. 존재하는데 하지만 이 약물들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물들을 처방할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 대회 의무 지원에 나갈 때는 약물 주입이라든지 처방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도핑에서는 당연히 안전한 편이고요. 예. 네. 일반 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방병원에서 처방을 하거나 약침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이제 도핑 리스트를 참고해서 처방하면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에 계신 한의사분들이
선수를 처방하는 경우에 학회로 문의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자료 보내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다 이해하시고 이제 그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치료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선수들은 사실 운동을 평소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만한 그 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부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 운동 선수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한의 치료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운동 선수들은 이제 아무래도 반복적인 훈련이라든지 경기장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등에 의해서 근골격계 조직의 만성적인 손상이라든지 뭐 타박, 염좌, 좌상 등의 어떤 급성적인 손상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네. 이러한 다양한 조직의 손상의 회복에 뭐 침, 추나 그다음에 건부항, 밸런스 테이핑 등을 이용한 한의 치료는 일단 빠르게 통증을 좀 줄여주고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또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필드로의 복귀, 그러니까 아. 즉 경기로의 복귀 시간을 좀 앞당겨주면서 네네. 재활 과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여전히 네네. 또 도핑에서의 안전함은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고 또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선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진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쵸. 오래오래 네. 했죠. 그리고 한 번 했다 하면은 정말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이 쪽 빠져서 옵니다. 네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부상의 위험도 사실 따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네.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허리도 여러 번 삐끗해봤고 무릎도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아프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버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부상 예방을 위해서 혹은 부상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생활 스포츠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가 1인 1스포츠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생활 스포츠를 즐기더라도 굉장히 엘리트 운동 선수들처럼 열심히 하는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맞아요.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부상이 아무래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운동하기 전에 이제 저도 항상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준비 운동 반드시. 준비 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해 웜업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좀 데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운동이 끝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장비 벗고 얼른 가서 씻어야지,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지, 맞아요.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빨리 출발하게 되는데 네네. 그럴 때 항상 저는 5분이라도 좋으니 마무리 운동을 좀 하시라. 아. 예를 들면 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리가 내가 좀 웨이트를 하다가 많이 다쳤던 경력이 있다면 네. 다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운동은 안 하더라도 허리만이라도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부상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준비 운동만 신경을 썼는데 마무리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네. 자동차로 보면은 이제 엔진 예열과 나중에 후열의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저 이사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다치면 염좌가 가장 많잖아요. 발목이라든지 뭐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염좌가 많을 텐데 이때 냉찜질 해야 되나 온찜질 해야 되나 정말 아직도 헷갈립니다. 이거 좀 맞아요. 명쾌하게 네. 정리 좀 해주실까요? 아직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네. 이제 뭔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네.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왠지 더 아플 것 같고 실제로 맞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논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논문 가지고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견이 있어요? 네, 이견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연구적인 측면인 거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부상 이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냉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부어 있을 때는. 네, 아무래도 네네. 그게 좀 권장되는 바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애매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8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48시간 1분이 되는 순간 그럼 바꿔야 되냐. 이제 네네.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네네네.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애매한 시간대가 오면 냉찜질 한번, 온찜질 한번 해보시고 둘 중에 좀 더 내가 편한 걸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간에는. 네. 그래서
편하다라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붓기가 빠지는 건가요? 네, 붓기가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72시간까지는 냉찜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좋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 회복 과정을 좀 보시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활 동작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를 위주로 한 2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다치는 곳들은 이제 사실 발목, 네. 허리, 어깨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일단 어깨 먼저 한번 네. 보여드리면 네. 일단 제가 앉아서 해도 상관없고 서서 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편하게 손에 뭘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깨를 이 상부승모근 어깨를 귀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으쓱을 으쓱, 하시면 네. 되는데 이제 으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네. 으쓱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잘하고 싶으셔서 네네. 목을 이렇게 움츠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목은 최대한 그대로 두고 네. 어깨만 이렇게 쭉 으쓱을 한 상태에서 어깨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5초를 유지를 합니다. 쥐날 것 같은데요? 네. 어. 잘 안 쓰는 평소에 이제 이 동작 자체를 하실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5초 동안 유지를 하고 5초를 속으로 센 이후에는 그 자세에서 힘을 딱 풀어버려서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빠르게요. 네. 뭔가 혈액순환이 되는 기분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밑으로 뻗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깨의 힘만 툭 풀어주면 이 위쪽의 긴장도라든지 뭐 목 쪽이라든지 이런 긴장도도 많이 풀리고 네. 이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슈럭이라고 부르는 운동이에요. 슈럭, 예. 그래서 선수들 어깨 뭐 수술을 하든 뭐 관절경 시술을 받든 반드시 초반 단계에서 하는 어깨 재활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 저희 지금 한 네네.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알려주시죠.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만 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아, 네. 일단은 손목 같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 손목 재활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그냥 이제 무조건 돌리려고만 막 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돌리고 하시는데 사실 손목은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정된 자세를 통해서 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오히려 더 그래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면 재미도 없고 네. 이게 뭔가 싶어서 대부분 자 손목 푸세요 하면 다들 막 이렇게 하기 바쁘신데 네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쭉 지그시 한 지그시. 10초에서 20초 정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군요. 유지하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자, 하고 무리하게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손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좀 안정적으로 재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 한의학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한방 재활 그리고 스포츠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포츠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